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세계 경제의 정점에 서 있던 한 나라가 있었다. 그들은 뉴욕 록펠러 센터를 사들이고 도쿄의 땅값이 미국 전체의 땅값과 맞먹는다고 호언장담했다. 재팬 에즈 넘버원. 그 이름은 일본이었다. 그러나 1989년 니케이 주가지수나 정점을 찍은 후 단 한 번도 그 영광의 순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어진 것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기나긴 경제적 침체와 디플레이션의 늪이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의 여러 지표와 사회 현상들이 그 30년 전 일본의 그림자를 섬뜩하게 닮아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 일본형 장기 불황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민낯을 들여다봐야 한다. 가장 먼저 살펴볼 징후는 거품 붕괴 직전의 일본을 연상시키는 한국의 자산 가격 버블이다. 1980년대 일본은 금융 완화 정책을 통해 부동산과 주식의 대규모 거품을 형성했다. 한국 역시 지난 몇 년간의 저금리 기조와 막대한 유동성 공급 속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치솟았으며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만큼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훌쩍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다. 이는 일본이 버블 붕괴 직전에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일본은 이 거품이 꺼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자산이 급속도로 줄어들었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디플레이션 나선에 진입했다. 한국 역시 고금리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대출 이자 부담이 급증하여 가계의 소비 여력이 바닥나고 있다. 이자 상환과 원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가계는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수요 감소와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동한다. 두 번째 징후는 인구 구조의 붕괴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장기화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이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소비의 주축이 되는 젊은 세대의 비중을 줄여 경제 활력을 앗아간다.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인 0.7명대이다. 통계청 잔료는 향후 10년 이내에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속도가 일본을 추월할 것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인구 구조의 붕괴는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고 연금과 의료 시스템에 막대한 부하를 주며 혁신 역량을 약화시켜 성장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다. 이는 단기적인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질병이다.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겪었던 고통은 한국에게 그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30년 전 일본의 교훈을 무시하고 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본형 장기 불황이 한국 경제에 상륙하는 충격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핵심적인 경제 지표들의 동조화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 나타났던 디플레이션 압력은 현재 한국 경제의 표면 아래에서도 깊숙이 진행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고물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 고물가가 해소되는 순간 한국은 일본이 경험했던 나쁜 디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이 동반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크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급격히 오른 금리는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특히 한계 기업들은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하게 된다. 여기에 유동성 함정이라는 일본형 질병이 한국의 금융시장을 덮칠 수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막대한 양의 돈을 풀어도 기업과 가게가 돈을 빌리거나 쓰지 않는 현상을 경험했다. 이를 유동성 함정이라고 한다. 한국 역시 막대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 금융 시스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도 대출 수요가 살아나기 어렵다. 오히려 가계는 부채 상환에 집중하고 기업은 투자를 보류하며 현금을 쌓아두려 할 것이다. 이는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를 유발하며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든다. 특히 한국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문에서 이미 심각한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지원으로 연명했던 좀비 기업들이 고금리와 수요 감소의 이중고를 견디지 못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다. 기업 도산은 실업률 상승을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전형적인 불황의 수순이다. 일본은 이 과정에서 은행 시스템의 부실이 장기화되었는데 한국 역시 부동산 PF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실 채권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별 부실을 관리하고 있지만 환율 급등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이 부실은 통제 불가능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 일본의 버블 붕괴는 장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겪었던 한국은 그 충격이 단기적이고 급격한 형태였다. 한국은 IMF 위기 당시 외환 유동성 문제로 인한 자본 위기였기에 강력한 구조 조정 후 회복이 빨랐다. 하지만 일본형 불황은 외환 문제가 아닌 버블 붕괴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 위기다. 이는 당장의 충격은 덜할지 몰라도 수십 년간 경제의 활력을 서서히 갉아먹는 저성장 고착화를 의미한다.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면 우리의 잠재 성장률은 현재의 2%대에서 1%대로 주저앉을 것이며 다음 세대는 희망 없는 저성장 시대의 고통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형 장기 불황이라는 구조적 위협이 가시화될 때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위기의 깊이와 기간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변수다. 그러나 한국 정책 결정자들은 이미 복잡하고 모순적인 딜레마에 갇혀 있다. 일본 중앙은행인 BOJ는 디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 수십 년간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지속했지만 이 정책은 유동성 함정에서 경제를 끌어내지 못하고 부채만 늘리는 결과를 낳아왔다. 한국은행 역시 비슷한 함정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다. 현재 한국은 고금리 환경과 부채 위협이라는 단기적인 과제와 저성장과 고령화라는 장기적인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부실을 막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내리기 어렵지만 장기적인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하여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 이 상충되는 목표 속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리면 시장의 불신만 치우게 된다. 만약 한국은행이 성급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어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이는 외환위기 가능성을 높여 일본형 침체가 아닌 IMF형 급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 역시 마찬가지 딜레마에 처해 있다.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려 했지만 이는 막대한 국가부채만 넘겼다. 한국 정부 역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릴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이미 급증한 국가 채무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미래 지출 부담, 연금, 의료비 증가를 고려하면 재정 여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만약 정부가 무리하게 재정을 투입하면 이는 미래 세대에게 갚기 힘든 부채를 전가하는 결과뿐이다. 특히 한국의 국가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 재정 건전성이 한들일 경우 국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자본 유출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보다는 장기적인 구조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일본이 30년 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고통을 수반한 구조 개혁을 끊임없이 미루고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연금, 노동, 교육,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고통스러운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현재의 기득권과 미래 세대가 고통을 공평하게 분담할 것이라는 사회적 결단 없이는 저성장의 늪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개인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시야의 확장과 장기적인 관점이다. 1990년대 일본에서 단기적인 투기나 투자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좌절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적인 업무에 투자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했던 소수의 사람들은 불황 속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한국 경제가 침체기에 진입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은 자국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달러 자산, 해외 우량 기업, 그리고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순간이라는 고전적인 격언이 지금처럼 절실하게 다가온 적이 없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경제지표, 즉 급등하는 환율과 금리, 위태로운 CDS 프리미엄과 붕괴하는 출산율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동해야 할 마지막 경고 신호이며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뼈아픈 교훈은 행동하지 않으면 과거의 실수가 미래의 현실이 된다는 냉혹한 진실이다. 우리는 이 경고를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고통스러운 여정을 시작할 것인가. 이 선택이 향후 30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